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아일랜드가 옛날에 우리 에란 문학이래 가지고 사실 그 똑같이 식민지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에란이 굉장히 위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다 보니까 에란 문학이 민족주의나 이게 굉장히 강해서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그냥 아일랜드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이런 작품이 있다 상세한 내용보다도 그런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 강은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의 가장 중심을 그리는 리피 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뭐 이 강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일랜드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딱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런 강입니다. 제가 요 이제 맨 앞에 첫 부분만 조금 한번 잠시 보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는 다 PPT로 볼 건데 이 부분만 조금만 보면 독일 작가 이제 하이니 벨이라는 사람이 50년대 중반에 더블린을 여행하면서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의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저절로 생기는 일도 흔치 않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술 마시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마저도 격렬하게 사랑받거나 몹시 미움을 산다. 이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정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날씨가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변화무쌍했는데 이 변화무쌍한 날씨만큼이나 더블린 사람들의 성정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알코올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간 호텔 뒤에는 새벽녘이 되면 병 깨지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아일랜드 특히 그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좀 이렇게 뭐 구세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뭐라 합니까? 그 플라스틱 수박 같은 걸로 채워서 바로 경찰으로 데려가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보내고 그러는데 술을 아주 좋아하고 성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막 이렇게 선악 이렇게 규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절을 조금 더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는 반면에 이민족들의 점령에 끊임없이 고통당해 온 나라. 아일랜드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한국과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의 영문학자들은 유럽의 주변인 아일랜드를 동아시아의 주변인 한국하고 늘 겹쳐 읽었습니다. 물론 그 겹침의 정도가 사실 우리의 슬픈 민족적 자아가 투영한 동일시 때문에 좀 과장된 면은 있지만 그런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영국에 갔을 때 느낌보다는 아일랜드 갔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좀 편한 그런 어떤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전체 통틀어봤자 뭐 20세기 초에 한 400만 이랬는데 지금 500만 좀 넘었다가 600만 명 정도 최근 조사에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니까 유럽에서 보자면 인구는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땅에 비하면 거의 대부분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외하고는 몇백만 명이 안 되니까 그 규모는 그래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버나드 쇼하고 예이츠, 베켓, 히니와 같은 아주 걸출한 작가들을 낳았는데 전부 다 노벨 문학상을 다 받았던 작가입니다. 굉장히 문화 강국이다. 600만 명인데 노벨 문학상만 4분이 나왔고 상당히 어떤 문화적으로 강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개별 국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행복을 의미하진 않지만 그 문화의 수준과 자긍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를 어떻게 해서 세계적 수준의 문학이나 문화를 갖게 된 것일까? 어쩌면 유럽 문화의 보편적 정수가 담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가톨릭 문화를 일찍부터 수용하고 가톨릭 문화의 어떤 정수를 잘 지키고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점인 것 같고 또 오랜 세월 제국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문화의 수준과 거의 격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게이라라는 민족어가 있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서 영어를 늘 쓰고 있다는 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일랜드는 지리적으로는 섬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섬이 아니다. 뭐 미국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이리시 출신이었다고 그러죠. 최초의 어떤 아이리시 출신으로서 대통령도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40년대 대기근 때 한 100만 명이 굶어 죽고 한 100만 명 정도가 미국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 미국 땅으로 넘어간 후손들이 이제 한 100년 뒤에 대통령도 맡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섬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섬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적인 것과 유럽적인 것. 좁다 보니까 유럽으로 우리도 뭐 일본이 동경이 싫다 보니까 뭐 식민지 중심인 일본이 싫으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듯이 오히려 저 아일랜드 사람들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 런던보다는 프랑스 파리라든지 뭐 이런 데로 일찍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민족적인 것과 유럽적인 것, 세계적인 것이 늘 교차하고 변용되는 열린 교차로이기도 하다. 이제 이 프랑스 최근에 이제 뭐 죽은 파스칼 카자노바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세계문학은 뭐다라고 한 게 아일랜드를 모델로 보면서 세계문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요 서론만 이렇게 보시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잘 모를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좋은데 요 정도가 요게 지금 이제 아일랜드고 노던 아일랜드고 여기 영국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브렉시트에서 가장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이제 오늘도 협상을 상당 부분 이제 성취시켰다고 하는데 가장 관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는 아일랜드는 EU이기 때문에 EU에 속해 있는데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를 해서 요거는 이제 자기들은 앞으로 관세를 다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 어떻게 되죠? 이 노던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요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만약 이걸 관세로 그대로 열어놓으면 EU와 영국이 계속 이제 협상으로 무관세로 통과돼 버리면 곤란하니까 요게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일랜드나 노던 아일랜드는 극구 반대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관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요거인 것 같습니다. 대략 역사적으로는 처음 이렇게 점령된 것은 이렇고 요래 내려가는데 1801년에 완전히 영국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이 당시에는 유나이티드 킹덤, 그레이트 브리튼하고 UK가 항상 구분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도 학생들을 보면 그레이트 브리튼하고 유나이티드 킹덤을 잘 모르는 유나이티드 킹덤은 그레이트 브리튼하고 아일랜드를 합친 게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실제 그레이트 브리튼하고 아이리시는 민족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UK라고 얘기하면 UK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하는데 여기가 스코틀랜드고 여기가 웨일즈고 여기가 노던 아일랜드고 근데 이쪽까지는 브리튼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요거는 아이리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UK하고 그레이트 브리튼은 구분이 좀 된다. 여기 이제 사람들은 늘 혼돈하는데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100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독립을 굉장히 추구하려고 합니다.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노던 아일랜드 쪽은 개신교가 많고 우리나라 장로교도 스코틀랜드가 원래 원산이죠. 장로교가 여기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실제 이제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좀 발달돼 있고 여기도 발달돼 있는 여기가 가톨릭입니다. 같은 민족이긴 한데 가톨릭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독립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이걸 떼놓고 얼스터 지역에 이쪽은 영국하고 자기들이 붙겠다 해서 얼스터 지역은 빼고 이쪽하고 통합하고 요 밑에 부분만 독립을 해서 대략 1916년에 이제 독립 우리가 IRA라든지 이런 게 결성돼서 전쟁을 이제 벌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데 아일랜드 역사에서 노던 아일랜드 지역하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이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북쪽 얼스터 지방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노던 아일랜드 지방이 이제 지금은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다 그죠? 헐 어회인데 요쪽에 표들을 이제 붙어가지고 지금 보수당이 다수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1921년 요 16년에서 이제 뭐 좀 21년 이 과정 속에서 독립은 하지만 북쪽은 분리된 채 아일랜드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영국의 국호는 이렇게 돼 있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 아일랜드 연합 왕국이다. 요게 그래서 UK 하면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노던 아일랜드가 들어가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얘기하면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들어가는. 그래서 서로 민족이 좀 다른 뭐 이런 구분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일랜드는 노던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이 지역을 많이 이제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영화로는 이 영화가 이제 아주 잘 알려졌고, 캔노치라는 사람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아주 수작이고 칸에서도 대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한글로 그냥 안 적어와서 좀 그랬는데,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게 바로 이 노던 아일랜드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노던 아일랜드하고 밑에가 분할되면서 민족 갈등들을 갖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 역사들을 잘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마이클 콜린즈라고 하는 아이리시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독립운동을 했던 이분도 역시 뭐 좀 일단 이제 암살당하고 마는데 우리 역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독립투사하다가 좀 암살당하거나 뭐 이렇게 죽는 경우가 참 많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6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16년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 부활절 봉기가 이제 굉장히 도화선이 되는데 독립투사들이 많이 잡혀서 봉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서 다 처형이 됩니다. 처형이 되는 게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누구도 생각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자치권을 줬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자치권을 다시 빼앗아 갑니다. 그걸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아이리시 사람들이 봉기를 했는데 1916년 봉기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마이클 콜린즈 같은 인물들이 그 다음 나와서 계속 끌고 가면서 독립에 성공하는 역사인데 우리 한국하고 참 비슷한 그런 어떤 아일랜드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캔노치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한국에도 좀 소개된 아주 좋은 지미즈 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또 아일랜드의 어떤 이 지미가 미국으로 갔다가 와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극단을 통해서 이렇게 불어넣으면서 하는데 카톨릭이나 아일랜드 마을에서 싫어해가지고 다시 떠나게 되는 좀 슬픈 얘기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이 영화는 아주 재미있고 아주 흥미로운 영화라서 혹시 볼 수 있으면 지미즈 홀이라는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노던 아일랜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IRA하고 이 노던 아일랜드의 슬픈 역사를 다루고 있고 크라임 게임이라는 동성애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동성애 아일랜드를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거기에 이 납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납치하는 이 사람이 아일랜드 공화국의 이제 IRA의 요원으로 와서 이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게 되는 과정을 그려놨는데 이 영화들이 다 굉장히 좋은 수작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볼 수 있으면 조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요 부분까지 노던 아일랜드 부분까지가 좀 작지만 영국에 지금 현재 붙어 있고 나머지는 좀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일랜드를 저도 영문학을 하면서 80년대에 영문학을 배울 때 아일랜드를 영국에 그냥 속해 있는 영국의 그냥 일부로만 봤는데 그네들이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수도는 더블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을 굉장히 이제 아일랜드 여행하면 꼭 가봐라고 하는 데가 골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골웨이까지는 한 4시간이나 이렇게 되면 차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크 지방이 또 제임스 조이스의 아버지도 이 코크 지방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데가 여기 이제 예이츠의 고향인가 동시에 우리가 흔히 이니스프리라는 섬이 여기 슬라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고, 골웨이, 그 다음에 더블린, 그 다음에 코크, 이렇게 이제 요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들을 많이 하거나 문학적으로 한번 답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이츠는 우리가 잘 알지, 바로 이게 이니스프리인데, 예이츠 무덤도 아일랜드 여기 지금 슬라이고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일랜드를 소개하는 첫 번째 그냥 얘기로서 아일랜드 특히 이제 이니스프리 호도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시다라는 것을, 예이츠가 런던에 있을 때 우연히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의 월든을 보고 월든을 읽고 난 다음에 나도 내 고향 이 이니스프리로 가서 슬라이고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시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니스프리 호도라는 것은 나 이제 일어나 가리라, 이니스프리로 가리. 우리 옛날에 노래도 비슷하게 많이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왜 엮어 진흙 바른 오두막 짓고 아홉이랑 콩을 심고 꿀벌통 하나 두고 벌들 잉잉대는 숲속에 홀로 살으리. 또 거기서 얼마쯤에 평화를 누리리. 평화는 천천히 아침에 베일로부터 깃둘이 우는 곳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한밤은 희미하게 빛나고 대낮은 자주 필수로 타오르며 저녁엔 홍방울새 날개소리 가득한 곳. 나 이제 일어나 가니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 소리 듣고 있으니 한길이나 잿빛 포도에서 서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소리를 들으며. 정현종 시인이 번역해서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 아일랜드 이런 이니스프리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시를 제가 소개한다고 가져왔습니다. 예이츠는 이게 부활절 봉기를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를 써서 이 부활절 봉기에 대한 예이츠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을 많이 펼친 사람이고 민족 문화 운동을 많이 펼친 사람입니다. 1916년에 다큐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는 부활절 봉기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실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일랜드 이 시에 이 우체국인데 이 우체국이 거의 이제 요새처럼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이런 슬픈 역사를 겪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 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봉기의 시가 굉장히 길고 여러분들 거기 있는데 한두 부분만 이렇게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이츠가 말한 이 시 구절 중에 terrible beauty is born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향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물어가는 초저녁 저녁 나는 생기 넘치는 그들을 만나고 했다. 그들은 이제 독립투사들이고 이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18세기 건물들 사이의 상점이나 사무실에서 나온 그들을 만나고 했다라는 거죠. 서로 머리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거나 의미는 없지만 공손한 한마디를 나누며 지나쳤다. 혹시 잠시 서로 멈춰 미적거리며 의미 없는 공손한 몇 마디를 나누었다. 클럽 백난로가에 둘러앉아 친구들을 즐겁게 해줄 이야기들, 친구들이 웃어넘길 싱거운 얘기거리들을 미처 다 끝내지도 못했다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 어릿광대 놀이를 하며 살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나 나나 그렇게 또 확신했지만 이제 모든 게 변하였다. 완전히 변하였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태어났다. 1916년 부활절 봉기를 통해서 이 일상이 이제 깨어지고 모든 게 변했다라는 시를 이제 쓰면서 이 봉기에 대한 얘기를
아일랜드 시인으로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이 봉기 속에서 나중에 되면 이 죽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 맥도너, 맥브라이드, 코넬리, 피어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밑에 이분들이 이제 다 봉기가 끝나고 이제 다 총살당하거나 교수행 당하는데 이 더블린 시내에 갔는데 우연히 이제 이분 사진들이 벽에 막 걸려 있어서 저게 뭔지 이렇게 보니까 다 부활절 봉기에 이제 참여했다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처형당했던 사람들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은 이제 아일랜드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1916년을 이제 기점으로 아일랜드가 이제 정말 자유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각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이네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더블린 이제 일종의 관광 지도인데 여기 아까 지도에 그 그림에서 봤던 리피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리피강을 통해서 이게 오코넬 스트리트라고 요 거리에 따라서 거의 다 있어서 혹시 더블린 가시면 이제 요 거리하고 요 거리 정도 이렇게 가보면 대충 이게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볼 만한데 그런데 이제 동상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민족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의 동상이 별로 없다 그러죠. 아마 이제 역사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좀 슬픈 역사지만 한국은 세종대왕 이순신 아니면 근대적인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슬프죠. 우리가 누구라도 좀 합의할 만한 민족을 위해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웠으면 기념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세우면 또 반대쪽에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친일 문제나 이런 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좀 그랬는데 여기 오코넬 거리는 쭉 독립투사들이 쭉 이렇게 아일랜드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동상들이 쭉 서 있습니다. 유명한 데가 바로 이쪽에 트리니티 칼리지라든지 자기들의 가장 좋은 대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여기가 이제 제임스 조이스 동상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일랜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리피강이 흐르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쭉 이 도로를 따라서 이동해 가면 더블린을 많이 이제 좀 볼 수 있는 요 밑에 보면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뭐 캐슬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런던하고 그 더블린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보면 동경하고 서울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런던은 참 볼 게 많은데 더블린은 볼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규모는 굉장히 작은 역시 식민지 엠파이어의 제국과 식민지였던 나라의 어떤 비교는 조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더블린 지도고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상호 문화 도시로서 인터컬처럴 시티라고 다양성이나 차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 순위가 쭉 이렇게 뽑아놨는데 스위스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네사틀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아주 작은 마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슬로고 세 번째가 쥐리이고 네 번째가 더블린이다. 그러니까 더블린은 네 번째 정도 차이와 다양성을 굉장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편하고 살기 좋은 그런 어떤 도시로 이렇게 유럽 내에서는 늘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더블린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성, 뭐 국민, 기원, 언어 이런 종교 신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풍부하게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우리 부산도 더블린보다는 훨씬 큰 도시인데 이 풍부함이 좀 적은. 사실 이런 인문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어떤 면에서 그 도시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넓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으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듣는 거는 굉장히 이게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린은 이렇게 혹시 이제 유럽 내에서도 작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 상호문화 도시라는 것은 뭔가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도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 놀이나 이런 문화적인 게 굉장히 많다. 그렇게 예. 그래서 네 개는 네사틀, 취리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두 개는 스위스고 스위스야 뭐 살기 좋으니까 그죠.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오슬로하고 더블린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더블린이 얼마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기는 굉장히 좋은 예, 그런 도시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좀 접어두고 굉장히 문화적인 뭐 강국이다.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타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제 부산 이렇게 하면은 부산이 저는 이제 특히 한국이 이렇게 막 민족주의나 중국도 막 민족주의, 일본도 극우주의 나갈 때 오히려 한국은 좀 굉장히 뭐랄까 좀 국제주의로 나가면 오히려 이런 어떤 민족주의 갈등을 일부러 겪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좀 한국이 가장 개방적이니까 좀 그런 그 도시든 국가적인 실험을 하면 참 좋겠다. 타자나 이방인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오히려 일본이 안 바뀌든 중국이 안 바뀌든 우리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스라는 영화가 우리가 이제 또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이런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그 곳곳에 이런 문학인들의 동상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아일랜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나름대로 이 문학적이거나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에 찾아온 문학가들에 대한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면 좋겠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죠. 저 한국 전쟁 때 뭐 황순은, 서전주 뭐 다 이렇게 부산에 왔는데 그런 문학관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문학이나 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코넬 스트리트 좀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보면 이렇게 조이스의 동상이 이래 있고 도서관에 이렇게 지금 도서관에 들어가면 예이츠에 대한 늘 이게 전시회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차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하고 그걸 자신들의 중요한 강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예이츠가 받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베케트가 받았고 세이무스 히니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4명이나 받아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일랜드 이러면 문화 여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 두 사람은 이제 이분은 버나드 쇼고 오스카 와일드인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아주 필명을 날리는 영국으로 가서 이제 특히 런던에서 필명을 날렸고 이 두 사람은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시잉이라는 사람과 예이츠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민족주의 굉장히 강합니다. 민족주의 싫어서 또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를 선택한 사람은 제임 조이스하고 사무엘 베케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노던 아일랜드 프리엘이라는 극작가고 히니 이렇게 그래서 보면 런던 아일랜드 파리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우리가 문학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유명한 아이리시 문학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굉장히 좀 알찬 이런 모습들을 사실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오래된 건물을 여기도 이제 우리 정재 선생님이 이걸 이제 운영하신다 7년째 정도 됐다는데 저는 한 100년 정도 되면 좋겠다. 100년 정도 되면 그것이 하나 정말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이 문화재가 된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한국의 어떤 도시든 가면 한 3, 4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린다 그죠.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늘 가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몇 년 지나면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인데 이게 이제 정말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100년이 지나도 고향 같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허물어뜨리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에비 시어터라고 해가지고 지미즈 홀을 여기서 이제 캔노치의 지미즈 홀을 이제 이 뭐랄까 오페라로 만들어서 영국으로 만들어서 할 때 가봤는데 이게 민족주의적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에이시안은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고 전부 아일랜드 사람이 와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조금 그러나 이게 흥이 흥겹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아일랜드 이게 지금 바로 리피 강가에 조금만 들어가면 에비 시어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늘 주말을 제외하고는 연극과 영화 같은 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이치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극작가들이 대거 여기서 연극들을 펼쳐서 아일랜드 각성운동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여러 작가를 얘기했고 더블린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그 한글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영문과 선생이다 보니까 이 영문학 원서 표지들을 좀 그냥 가져왔는데 그 이미 이제 이게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작품이고 더블린 사람들 이게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이고 율리시즈라는 거고 피네건의 밤샘이라는 이제 요 네 작품이 소설로서는 가장 잘 알려진 제임스 조이스 작품이고 이분이 연극 시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제 더블린 사람들은 1914년,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1916년, 율리시즈는 1922년, 피네건의 밤샘은 1939년인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더블린을 일찍 떠납니다. 이게 떠났는데 더블린은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중간에 방문만 하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읽어보면 더블린 자기 고향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뭐 종교가 카톨릭이 있으니까 카톨릭 정치 민족주의가 촘촘히 짜여져서 이게 서로를 비난하면서 마치 우리 한국 정치판 비슷하게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기는 민족도 싫고 그 다음에 종교도 싫고 그 대안으로 나는 예술을 하고 싶다 해서 떠나는 게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이 일생을 한번 쭉 보면은 더블린에서 1882년에서 1904년 한 22살 정도까지만 살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임스 조이스 이러면은 아일랜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일랜드 문학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라는 데서 1904년에서 1915년까지 11년을 영어 선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 이렇게 호텔에서 여급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별로 안 좋은데 아내 노라를 데리고 아마 이제 트리에스테로 도망치듯이 떠나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부가 돼야 된다고 신부 이제 이 아일랜드에서 가장 미래 직업으로 가장 좋은 게 신부가 되는 게 사회적 명망성도 높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으니까 똑똑한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신부가 되라고 해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그렇고 조이스도 그렇고 신부가 될까 이래 했는데 계속 회의를 하게 되면 내가 신부가 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매출부하고 이렇게 하루 자게 되는데 그 자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고민에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그 죄지음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깁니다. 그게 굉장히 지겹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일랜드의 그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가 얼마나 개인들의 어떤 그 내면을 깊숙이 눌리고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걸 눌리고 있는 것에서 뛰쳐나가서 자기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선택하는데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바로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15년에 이제 더블린 사람들을 트리에스테에서 발표하고 트리에스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조이스 연구자들은 알지만 조이스를 그냥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계속 더블린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살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그래서
트리에스테에서 이 작품을 쓰고 1912년에 더블린을 마지막으로 한번 방문을 하는 그 이후에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리에서 한 5년 정도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로 넘어가서 파리에서 이제 율리시즈라는 대작을 이제 완성하는 우리가 현대 소설의 이제 정말 하나의 실험장이라고 하는 소설이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말 엄청난 대작인 현대 소설을 난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중립국인 쥐리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죽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쥐리에 있는 제임스 조이스의 묘소입니다. 묘소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 사람 굉장히 해악이나 풍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묘지도 이렇게 앞에 있는데 딱 세워놓은 걸 보면 여전히 살아서 뭔가 이야기하는 듯한 저도 한번 여기까지나 가봤는데 쥐리에 조용한 묘소에 있습니다. 여기 에즈라 파운드가 조이스 죽었다 해서 그 묘지에 찾아간 이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몇 년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사람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우리가 이제 자꾸 놓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테마인 것 같습니다. 문학적으로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얘기하면 여기가 더블린에 이제 남아있는 초상이고 바로 이게 이제 트리에스테 시절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트리에스테 시절의 조이스의 사진이고 살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파리 시절이고 그 다음에 쥐리 시절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족적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영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혹시나 이제 뭐 요즘 여행을 자주 가니까 파리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노틀담 성당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고 하는 주로 이제 영어 원서를 파는 파리에서 유일하게 영어 원서를 취급하는 곳이 이 서점인데 이 서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현대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모든 망명을 오거나 파리가 이 당시에는 뭐 회화도 그렇지만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파리였기 때문에 특히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뭐 이런 데서 특히 뭐 스페인이든 이런 데서 오는 피카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파리로 몰려들던 시절이고 헤밍웨이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에 아지트를 트냐면 바로 여기에 셰익스피어 컴퍼니에 아지트를 틀고 우리가 뭐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현대 소설에 대한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대 소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는 여기에 와서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늘 와서 이제 대화도 나누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컴퍼니는 한번 기회 되면 그 앞쪽에 노틀담 앞에 있는데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문학자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하찮은 서점이구나 하지만 이미 한 몇십 년 된 거의 90년이 된 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좀 있으면 그죠. 부산대 앞에서도 좀 이런 서점이 한 8, 90년 되는 서점들을 마을 운동으로 이런 게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책도 사주고 인터넷에서만 사지 말고 가서 사주고 거기에서 뭔가 독서 토론도 하고 작가도 부르고 뭐 이런 그 일들을 많이 해야 그 동네가 굉장히 좀 뭐랄까 밀도 있고 그죠 생태계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동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 공간이 늘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정말 몇십 년 지나도 남는 제가 부담을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좀 그래야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와서 찾아보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참 명색이 부산대학 앞인데 그런 게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런 공간이 많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글에만 그냥 이게 들어있는데
저 제임스 조이스 전기 중에 가장 유명한 전기가 바로 이 리차드 엘만이었던 제임스 조이스라는 전기인데, 거의 뭐 한 9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조이스의 전기인데, 리차드 엘만이라는 사람이 전기에서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조이스다운 위대함이란 과연 뭘까? 이거는 뭐 자충우돌 한다는 의미에서 편협하고 별나고 무책임하고 막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고 무정하면서도 당당한 것. 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죠?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 자충우돌하면서도 모든 걸 끌어안는 그런 어떤 조이스의 위대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찮은 서정시에서 방대한 백과사전까지 포괄하는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이스의 문학은 정말 대단한 문학이 아닙니다. 역사문학, 역사소설도 아니고 정말 뭐랄까 아주 흥미진진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소시민의 하루를 이렇게 깊이 내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시민이 살아가는 하루를 갖다가 정말 한 600페이지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저희들도 보면은 뭐 이제 저도 어떤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세계사도 알고 민족 국사도 잘 아는데 지역사를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면 자기 가족사를 너무 모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좀 굉장히 아쉬운 것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들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뭔가 그런 걸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뭐 누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도 일상을 좀 듣고, 중요한 건 정말 자기 가족사는 그동안 먹고 산다고 다 내팽개쳐버렸고 국사나 세계사 같은 건 잘 안다는 거죠. 이게 꼭 좋은 것일까? 할아버지가 뭘 했는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정말 이 서양에서는 그런 가족사나 일상이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전기가 쓰여질 수 있는데, 한국은 전기가 쓰여질 수 없습니다. 전기.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늘 조국과 민족, 뭐 세계로 나가야 되지, 자기가 솔솔하게 살아가는 재미에 대한 즐거움이 별로 없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자기의 일상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잘 모르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앞으로 지금 이제 잘 살지만 이 잘 사는 것을 그런 식으로 좀 옮겨서 자기 얘기들을 좀 이제 들려줄 줄 알고 좀 얘기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도 좀 전달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다라든지. 듣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그 위에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런 그 얘기들을 밑에 애들에게 들려줄 수가 없다라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범한 것, 일상,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을 당당하게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 모더니즘 소설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이 뭐 미추가 전부 다 결합된 채 나타난다. 더블린은 똥도 많이 막 싸고 지저분하면서도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무조건 아름다워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도시가 추접기도 하지만 정말 애정이 가는 곳이다. 이런 늘 이런 이중성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문학을 그렸다. 이게 이제 리차드 엘만이 제임스 조이스의 어떤 문학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리너스라는 작품은 1914년에 이제 썼다고 했는데, 더블린 사람들, 자기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더블린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떠나서 자기 고향 얘기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세 개의 소설 전부가 더블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점이 조금, 자기 고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문학적 주제로 잡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단편 소설로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지금도 단편 소설로는 가장 아마 단편 소설이 정수다라고 말하는 게 더블린 사람들인데, 한국하고 참 비슷합니다.
뭐 이제 선언이 와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밟혀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떠나기로 했는데 떠나는 날 이제 그 저 선언되는 애인이 가자고 땡기니까 이 봉을 잡고 안 간다고 버티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소설로 그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런던에서 성공한 친구가 더블린에 와가지고 좀 뭐랄까 서울에서 서울 못 묵고 이제 부산에 와든지 유학하고 부산에 와서 막 뻑이면 거기에 대해서 더블린에서 이제 작가 생활을 하는 옛날엔 자기가 훨씬 더 똑똑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 친구의 손을 대가지고 런던에 좀 알려지고 싶은 그런 소망을 막 표현해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이러니까 아빠 떼는 거죠. 난 시간이 없다. 내일 가야 된다. 그래서 막상 이제 거절당하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만 빽빽 우는 그런 이제 뭐랄까 식민지의 뭔가 어떤 좀 뭐랄까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슬프면서도 더블린 사람들의 그 뭔가 한계 이런 걸 많이 잘 보여주죠. 그래서 조이스가 살았던 당대 더블린 사람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들어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건들에 얽혀들어가는 더블린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국의 식민지, 우리 조선이 경선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 차단돼 있죠. 식민지라는 건 다 차단돼 있다 그죠. 지금 오히려 뭐 부산이나 이런 데서 산다라는 게 뭔가 차단돼 있을지도 모르죠.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뭔가 탁 이렇게 한번 터주면 꿈이 생겨날 텐데 그 꿈을 터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점에서 더블린 사람들은 우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읽으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와, 그런 점에서 그래서 하여튼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당대 아일랜드 사람들의 무기력과 갈망과 좌절을 잘 읽을 수 있고 식민지 특유의 낙후되고 피폐한 경제적 상황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부예요. 아니면 뭐 공부하든지 우리하고 비슷하죠. 신부가 되든지 공부하든지 이 외에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블린에서는 옛날에 이런 어떤 열악한 상황들을 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전통이 소멸되고 정치적 좌절, 기회주의자들이 평배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거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소설에서 총 15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편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우리 현실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맨 마지막 작품이 사자들이라는 죽은 자들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아주 명작으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한 작품입니다. 자기 가브리엘의 아내가 이제 추운 겨울날 눈 내리는 겨울날 이제 이모 집에 가서 이제 파티를 열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실루엣만 보이는데 마치 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아내가 왜 울까? 정말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나도 아내를 사랑하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가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내가 자신의 젊은 시절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가 만나달라 해서 만났는데 그 다음날 그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애를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가브리엘은 자기를 위해서 우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렇지만 가브리엘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뭔가 포용하는 어떤 이 시선으로 바뀌는데 이 장면이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말하는 에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뭔가 정말 아무 변동 없는데 갑자기 툭 뭔가 새로운 발견 같은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의 눈에 관용의 눈물이 보였다. 그 자신은 어떤 여자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그런 감정이 사랑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눈물이 더 많이 보였고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나무 아래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그려보았다. 이 젊은 남자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죽었던 남자, 자기가 이제 상상하는 거죠. 아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로 착각했지만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저 젊은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좀 독립된 개체이면서도 뭔가
뭐 이게 소통이 되는 이런 어떤 차원들이 이기적인 소통이 아닌 그런 뭔가를 모색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은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접근했었다. 그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깜빡이는 그들의 존재를 의식할 수는 있었지만 인식할 수는 없었다. 그 자신의 정체성도 이제 희미해져서 사그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죽은 자들이 한때 지어내며 살았던 확고한 세상 그 자체도 모든 게 불투명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눈이 부드럽게 살포시 전 우주에 살포시 부드럽게 마지막 종말을 향해 하강하듯이 모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영혼도 천천히 희미해져 갔다.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으면서 아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제 장면으로 넘어가는 The Dead라는 그 사자라는 작품이 이 작품에서 가장 높은 평가, 중편인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화도 뭐 부산에 영화 만든다 이러면 내 조폭만 만든다 그죠? 조폭 영화 부산 이러면 이미지가 표상되는 게 사투리에다가 조폭 이런 건데 뭔가 정말 그 부산을 좀 따뜻하게 그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이미지로 표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부산에 막 영화를 하면은 막 광안대로하고 다 열어주는데 그죠? 뭘 만드는지 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폭들이 와가지고 싸움만 하는 것만 계속 열어주지 말고 좀 나름대로 엄선해서 정말 부산을 부산답게 보여주고 우리들의 내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인데 뭐 이제 이 작품도 뭐 이제 비슷하게 조금 젊은이들의 일종의 빌둥스로망이라는 교양 소설인데 젊은이가 데미안처럼 자기 알을 깨고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변호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신부가 되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 민족과 종교,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의 초상